네, 2021년 9월 11일 이정훈입니다. 핫한 뉴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발 사주 사건은 제2의 수직임 사건. 이 조성은 씨가 제보자임을 스스로 밝혔으니까 조성은 씨 사건은 제2의 윤지호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분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국가 정보를 죽인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정보를 죽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한테 한번 경고음을 울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일반인들은 검찰에 갈 일이 거의 없죠. 기껏해야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칙금 떼는 사람이나 상대하죠. 진짜 고검이나 대검 갈 일은 없습니다. 자, 김웅원으로부터 신고를 하려면 대검에 하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지만 조성은 씨가 본인이 밝혔잖아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했다.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대검 감찰 3부가 바로 그를 공익신고자로 그쪽은 지정할 수 없지만 공익신고자의 준한 보호를 결정했죠. 자, 대검 감찰부장 여러분 통화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통화 안 됩니다.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하고요.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쉽게 전화 받아주나? 그리고 신고자가 자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고 하면 대검 감찰부장, 이 양반은 검사장입니다. 난 나서서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건가요? 대검이 그렇게 쉬운 곳인가요? 야, 저한테도 대검이 만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 국힘당 대표죠. 조성은과 대검 감찰부장 딜을 했나? 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수처 아주 웃기게 탄생했지만 공수처가 얼마나 센 기관입니까? 거기에 고발만 하면은 공제 13호라고 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바로 입건부터 하는 곳인가요? 나도 공수처에 한 몇 개 신고해볼까? 입건을 한 다음에 증거를 찾는 수사를 합니까? 야, 이건 경찰만도 못한 거 아니야. 이렇다면 우리가 우습게 보는 중국 공안이나 지금 민주화 세력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하고 뭐가 달라요? 대한민국 공수처. 제가 아까 허두에서 고발 사주 사건은 제2의 수직임 사건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직임 사건 다 아실 겁니다. 홍콩에서 김옥분 씨를 살해한 윤태식 씨가 싱가포르로 옵니다. 한국 대사관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북한 조청년 이야기를 하니까 현지의 안기부 요원은 물론이고 대사와 영사과 직원들도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당시 안기부의 해외 공작 책임자, 전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아무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현지 기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예단을 집어넣습니다. 이 언론사에도 이런 문제 생기면 굉장히 싸움이 벌어지고 오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진동 씨하고 뉴스버스 기자 사이에서 그런 게 없었는지 전 상당히 궁금해요. 이 해외 공작 책임자가 제2의 최현희 사건 아니냐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윤 씨 기자회견 하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그때 이장춘 대사가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내가 여기 책임자인데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그래서 태국에 가서 윤태식 씨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거짓 진술을 하게 하죠. 그리고 윤태식 씨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대공 사건이니까 해외 공작국은 거기서 끝나고 대공 수사국에 들어가서 딱 조사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외 공작 쪽에서 저렇게 엉망 만들었으니 대공 수사국도 아이고. 그래서 그냥 묻고 갑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연찮게 보도하게 됐고 윤 씨도 구속됐다가 수감됐다가 최근 얼마 전에 풀려나 있죠. 그리고 국정원 상당히 초토화됐었죠. 그 사건은 뭐냐? 안기부의 해외 공작 책임자가 자기가 공을 세워서 다음 정권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인,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을 엉망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태식 사건 때의 안기부 해외 공작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김진욱 공수처장도
안기부 해외공작 책임자와 같은 판단한 거 아니냔 말입니다. 나라를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직에 앉아 있어. 여당은 더 웃겼습니다. 이 사건 일어났을 때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건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여당은 그가 핏대를 올렸다고 해서 핏대 해견이라고 놀리더니만 여당의 아주 맹주 중에 맹지인 이해찬, 송영길, 윤호중 씨가 나와서 전부 다 윤석열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내가 했다고 밝히고 난 다음에 보니 조성은 씨는 서울시장 박원순 씨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엔 천정부의 박주현 씨를 따라서 평화당인가요? 국민의당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국힘당으로 왔죠. 근데 그런 그가 작년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 갖고 시끄러웠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지지를 주장해 줬었어요. 그래서 황당 캠프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제보했다라고 김웅 씨가 처음 얘기했을 때 황당 캠프를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캠프라고 번역하던데 글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죠. 지금도 그 부분은 어떤 캠프인지는 김웅 씨가 제대로 밝혀야 될 겁니다. 웃깁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자, 이 조성은 씨가 제보자라는 거는 정보하는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이분이 여러 매체에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해서 기사가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가 있어갖고 이 사람 다 거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봐서 야 이거 뭐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한다 그러니 쓰면은 제가 징역 5년형을 받으니까 못 쓰고 있었는데 본인이 밝히는 바람에 우르륵 동아일보가 딱 종목을 찌르니까 뭐 부정을 못하고 조선일보가 다시 미니까 맞다 그러고 중앙일보가 미니까 본인이 나와서 회견해버리고 그럼 끝이지 뭐. 자, 그러면 천하의 정보를 다루는 한동수 감찰부장, 김진욱 공수처장 이거 몰랐을까요? 저보다 정보가 더 많을 텐데. 근데 왜 이런 조성은 씨를 믿고 그렇게 무리한 수사와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맹점이란 겁니다. 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는 최근에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죠. 본인이 밝혀버렸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국민의당, 국당에 있었는데 그때 박지원 씨하고 매우 가깝게 지내서 사진도 이미 다 돌았고. 그럼 뭐예요? 박지원 씨 국정원장하고 짜고 했냐 뭐 이런 의미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 거꾸로 공작을 누가 한 거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판단이 좀 다릅니다. 박지원 씨하고 공모해서 했다. 글쎄 좀 달리 보는데 저는 오히려 조성은 씨 사건을 제2의 윤지호 사건과 가깝다고 봅니다. 장경희 씨 사건을 다시 키운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그래서 법무부에 대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 이 사건 재수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에 청와대에 막 국민청원이 올라가게 해서 20만 명 넘으니까 법무부, 그 다음에 대검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 재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윤지호 씨가 나타나서 막 원하는 증언을 해주니까 이때 이거를 믿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또 밀어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걸 아이고 좀 어렵다 그랬는데 또 밀어붙인 이가 누굽니까?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은 검찰과 경찰 두 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놓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러다가 김학의를 억지로 수사해서 불법 출금 사건을 거꾸로 일으키게 되고 지금은 거꾸로 이제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 희한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윤지호 씨는 자기가 책을 내려고 했는데 책이 엉터리니까 그 책을 도와주던 이들이 이거 윤지호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나가버렸잖아요. 다 엉망됐잖아요. 자,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봅시다. 김학의 사건 수사 엉터리 됐지. 그 이 양반들이 탈핵 정책, 제가 이 탈핵 비판의 책을 내면서 17년부터 이 정부가 하는 거 반대했는데 영화 한 편 보고 판도라 영화 보고 탈핵 정책 펴서 내가 새로운 영화 관도라 만들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똥꼬집 때문에 멀쩡한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을 해갖고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하니까 산자부 수사 못하게 하고 기소 못하게 하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암살 한 편 보고 김원봉을 애국자로 만들고 뭐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과 윤지호 사건, 수지킴 사건,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사건,
무리한 김학의 수사 지시 사건의 공통점은 정보가 아닌 첩보를 여권과 검찰이 믿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믿었다는 데서 이 바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국가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정보학이라는 책의 한 챕터를 쓴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세간에 숱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뭐 농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신문에 난 거는 소식이라니까 뉴스인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딱딱 집어오는 정보기관 사람들을 IO라 그러죠. IO를 Intelligence Officer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정보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정보관들이 옛날에 뭐 저희 동아일보도 출입했고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었습니다. 논설위원 할 때도 뭐 그렇고 기자 한참 할 때도 전화 많이 왔었습니다. 또 만나 술도 먹고 놀고 싸우고 별짓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면 묻고 나도 얘기하고 뭐 거꾸로 취재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저한테 받아가거나 동아일보 다른 사람 또는 각 부처에서 입수한 것들은 첩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information, 우리 information은 정보라 그러는데 정보학 세계에서는 그건 첩보,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정보관들은 세세한 것까지 다 입수해서 다 보내는 일만 해요. 그때 자기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정훈 같은 놈은 밥 한 끼 사주면 말 잘 듣는 소액 매수 가능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자는 건방에 하늘을 찔러서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건 각자가 쓰기 나름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보고 나서 조난자료 하면서 이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첩보를 분석관들이 다 자기 분야별로 받습니다. 근데 분석가는 한 명이 아니고 복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들을 쭉 보면서 에이 쓰레기 진짜 반 진짜 반 가짜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합니다. 요거를 전문용어로 데스킹이라 그럽니다. 뭐 판단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자기들이 보기에 정보다라는 것, 그건 영어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것만 쫙 뽑아냅니다. 요런 거는 언론사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기자는 어디까지나 그 양반도 이제 아이오처럼 아무거나 보내지는 않지만 자기 판단으로 사실이다 싶은 걸 해서 보니 원칙이 있잖아요. 쓰는 요령이 육하 원칙 딱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기사로 만들 거냐 말 거냐는 그 부에 있는 부장이나 차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더 노련한 기자들이 이분들이 이제 데스킹을 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과거 경험 토대로 아씨 이건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거 같네 물어보고 뭐 하다 아유 자신 없으면 이거 더 취재해. 그래도 못하면 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관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분석관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로 버리고 정보를 만들어서 올리면 판단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가장 유능한 친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신문사로 얘기하면 편집국장이라 그럴까? 뭐 그렇죠. 그래서 판단과장은 가장 노련한 분석관인데 그는 모든 분석관들이 다 정보로 판단한 거를 본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의 권한은 매우 센데 그리고 분석관들이 첩보다 한 것도 정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판단과장이 판단한 거하고 분석관들이 판단한 거는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과장이 잘했으면 그 사람은 국장으로 진급해서 올라가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분석관들도 정확한 정보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점이 좋아갖고 진급을 잘하지만 그 아닌 사람은 자꾸 날아갑니다. 그래서 분석관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전원이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분석을 합니다. 아, 우리가 전체가 이 노련하다고 하는 우리도 이걸 몰랐구나 해서. 그러면 그게 한번 확인되면 다음 분석을 할 때는 그걸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은 매우 치밀하게 합니다. 기자들은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판단돼서 나온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신문사에서는 그냥 뉴스로 발행하고 말지만 국가정보기관에서 한 거는 두 가지로 용처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공작용으로 쓰이고 하나는 정책용으로 쓰입니다. 공작용으로 쓰게 되면 공작부서에서 이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공작을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오퍼레이션 플랜을 세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작부서에서 더 노련한 공작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데스크를 봅니다. 심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이 계획대로 되겠어 안 돼. 이건 소설이지 이게 되냐 이놈아 이러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막 해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되면은 반쯤 통과된 거죠. 두 번째로는 공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누구를 에이전트로 쓰고 걔한테 얼마를 주고 뭐 어쩌고 돈이 꼭 필요합니다. 공작금을 신청합니다. 그럼 누가 그걸 심사를 하느냐?
국정원에서 제일 돈 다는 데가 기획조정실, 기조실이에요. 기조실에도 팀들이 이 사람도 숱한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 삥땅 하려는 거지. 뭐 이렇게 특활비 많이 써서 막 하면서 깎고 뭐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기조실에서 이거 소소리 안 돼 하고만 공작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데스킹을 봐서 통과되면은 공작을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 공작에 맹점이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패하면 또 공작팀은 감추죠. 자기네 잘못이니까. 그래서 검열이 들어갑니다. 북한 간첩들이 대한민국 가서 공작하다가 잘 안 되면 납작이 숨어 있고 공작금만 받아 먹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누가 내려옵니까? 이북에서 검열 간첩이 내려서 똑바로 간첩을 하고 있어 안 하고 검사하는 검열 간첩을 내려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황당한 공작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공작의 실패는 잘못하게 하면요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익의 실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을 썼고 이게 천안함 사건을 처음 분석한 책이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확실히 한 거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쭉 합니다. 우리가 그 예행 조짐은 알았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천안함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연습한 다음에 딱 때린 겁니다. 계획 세워갖고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국정원은 공작은 국정원의 고유 임무니까 그렇게 원샷 원킬로 하는 거는 국정원이 공작할 때는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은 못하게 돼 있지만 과거의 국정원은 국내 정보 활동을 했어요. 동아일보에 와서 저도 만나고 동아일보 사장도 만나고 제가 그 친구 만나면 동아일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꾸로 알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해외에 나가면 국정원 직원들을 꼭 만나보는데 만나보면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 국내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IO들이 모든 정보부처 사회기관 다 가잖아요. 거기서 다 못하는 숱한 첩보복으로 올립니다. 그게 국내 정보 활동이란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데스킹을 거쳐서 판단을 거쳐서 정보가 딱 됩니다. 그럼 이 정보는 공작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사용하느냐? 이 정보, 국내 정보는 특히 국내 정보 누가 최종 사용권이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그래서 이 사용권은 정보 사용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안보를 하라고 미국 CIA는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 모든 정보의 대통령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보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처의 수반이잖아요. 행정부의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총재 내지는 대표 역할, 실질적인 대표니까 여당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하고 여당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게 그게 해외 공작팀은 공작이 되지만 여기서는 뭐 정치가 되고 정책이 되겠죠.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당이 하는 정치는 수가 높고 야당은 뻥 뉴스, 뻥 정보를 갖고 하니까 헛발질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보 활동을 국정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합니다. 서울경찰청 정보국도 합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센데 경찰청 정보국에 가면은 정보 1과, 2과, 3인데 그 중에 제일 센 중요한 과가 기획정보과입니다. 줄여서 기정과라고 합니다. 경찰청에도 정보국에 그 정보경찰관들이 막 다음에 정보 수집하잖아요. 첩보 수집하잖아요. 그거를 각 경찰서나 그런 데서 판단 분석을 하는 내근 있습니다. 그런 내근들이 지방청에 있고 본청에 있는 기획정보가 데스크 중에 데스크입니다. 이 기정에서 판단한 정보는 아주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일반적인 치안 정보 이런 건 방범국에서 할 수도 있고 여성국에서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국인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정보는 수사국에서 할 수 있잖아요. 형사는 수사되는 건. 근데 경찰청 정보국의 기정은 각 부처에서 움직이는 정보가 다 들어와서 정책 정보를 내줍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당, 야당, 정치권의 정보, 언론이 어떻게 정보 이런 건 경찰이 다 수집하거든요. 그게 기정에서 통합돼 갖고 아주 확실한 것만 민정수석실에 나가 있는 경찰 간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올라갑니다. 대통령은 두 개를 딱 놓고 둘 다 맞으면은 이거 해야 판단하기 좋아져. 둘 다 틀리면 어느 놈이 맞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각 부처에서도 자기들도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올라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하게 되면 이런 허점이 있으니 이거에 대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쭉 올라옵니다. 그 각 부처까지 온 게 경찰청, 국정원 똑같으면은 이건 이렇게 하자. 정보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걸 토대로 계획 세워봐라.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책을 내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선거는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르면 지켜보는 거죠. 이 피말리는 경쟁 때문에 각 부처의 정보하고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가 세련되고 점점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각 부처 또 여당은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헛짓는 경우가 드물어지는 거죠. 아주 정치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 그래서 국내 정보를 죽여버렸어요, 국정원에. 지난해 말 새친 김병기 법안,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떼어내기로 했잖아요. 가장 노련한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부터 국정원 국내 파트를 죽였죠. 국개발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바로 초토화시키면서 국내 파트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조성은 사건 뭐 이런 사건이라면 이게 이겁니다 하고 판단을 해주는 보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다 불법이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라도 기재청이나 이쪽에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보경찰관 중에서 청와대 민정에 근무할 사람을 뽑을 때는 과거에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 유능한 분석관들을 뽑아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 그럽니다. 신청받아갖고 민주적으로 심사를 봐서 뽑는데 뽑고 나면은 특정 지역 출신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경력이 있으면 진급에 유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권 교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다음엔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청와대에 있을 때 진급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진급을 하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 부처 경찰청이나 국정원에 이 사람 잘하는데 좀 진급시켜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바로 청와대에 충성하게 되죠. 그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대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청와대는 경찰에 있는 경찰청장을 무시하고 경찰을 쫙 줄 세워서 자기 경찰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의 입맛과 다른 정보는 안 올라갑니다. 해봐야 손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받다 보면 완전히 뭐랄까요, 폐륜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각 부처는 자기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산자부가 진짜 탈원전 하고 싶었겠어요? 청와대 김수현 씨가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허위사실까지 공포하면서 후쿠시마에서 1600명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시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숱한 수석 그 다음에 비서관들이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네, 각 부처는 그냥 행동대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보 보고를 안 하죠. 해봤자 자기는 정확한 지시도 안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 없이 통치를 하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이른바 똥86, 바로 저로부터 시작되는 86부터 시작되는 그 386 세대들, 이념으로 꽉 찬 이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들의 주장을 정보로 믿고 나갔다가 번번이 미끄러진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김학의 사건 밀어붙였다가 장자연 사건 밀어붙였다가 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고발 사주 사건도 그런 틀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조성은 씨 전화 한 번 받고 그냥 밀어붙입니까? 공수처가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합니까? 이건부터 합니까? 자, 주식김 사건으로 덕을 본 세력이 이 정권에서 장관급으로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압니다. 제가 그걸 썼을 때 그거 막 뻔뿌절해서 그 당시 여당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 정권에 있어요. 윤지호 사건, 김학의 사건, 탈핵 사건, 잘못된 사건이죠. 이거를 마구 주도했던 이들도 이 정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늘에 숨어 있죠. 근데 잘못한 이들은 사실 수지킴 사건을 제대로 아는 친구는 이때 바로 윤지호, 김학의 탈핵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비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이러니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 정권에서. 대북 정책 계속 실패하고 있죠. 지난 5월 달인가 우리 문 대통령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갖고 한미 공동선언 한 거 깜짝 놀라게 친미적인 걸로 했죠. 그거 왜 그랬어요? 미국 요구 다 들어줘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북한하고 어떻게가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인형에 꽉 찬 자들이 똥팔육들이 청와대에 버글거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국가정보기관을 다 죽여놓고 통치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처에서 언론은 정보라도 정확하게 했는데 그것도 죽여놨어요. 정치 브로커들이 들고 오는 허접한 정보를 듣고 그거가 정보라고. 아유, 코미디. 그 고발의 사주 사건을 그냥 밀어붙이고, 그 언론에 나는 그 상당히 치밀하게 데스킹 보는 언론도 아닌데 그거 난 걸 갖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하려면 좀 메이저 언론사 한 걸 믿고 하지 할 때 그걸 가지고 또 차별했다고 대들고는 그런 정권 사람들을 보니까 코미디에 제가 보기엔 옛날에 경남고 나오는 YS가 이따위로 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 갈 때 국정원 무시하고 그때는 안 기부했지. 그 김영삼이 되게 무능하다고 IMF 위기를 맞았는데 같은 경남고 호흡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하고 있어 제가 계속 경남고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남고는 왜 이런 사람 자꾸 대통령 만드시냐고. 코미디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납치해온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을 때 중앙정보부를 저렇게 반신불수로 만들고 죽이던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활용했습니다. 국정원을 독재의 도구로 규정하고 공격한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들을 믿고 갔다가 지금 자업자득 큰 덫에 걸린 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당이나 이런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잔머리는 좋으니까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김웅 의원이 국힘당 소속이니까 국힘당이 너희가 한 거 아니냐 밀어붙일 수도 있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손 검사의 장인이 옛날 김광림 의원이니까 국힘당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거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러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원님 떠난 뒤에 나발 부는 격입니다. 자기들은 실수 없다는 주장은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손해죠. 자, 아마추어 정권이 아마추어 정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되게 한심합니다. 진짜 고발사주 사건은 제2의 수지킴 사건, 조성은 사건은 제2의 윤지호 사건. 이거 많은 기자들이 또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뻔뻔하다 그래야 되나? 한심하다 그래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우 참 어떻게 희화하기도 곤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언론중재법으로 또 우리는 얼마나 겁줬습니까? 언론중재법대로 하게 되면 지금 누가 큰일 나야 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국가정부를 죽인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이고 이런 위기를 반복하다 보면 커다란 국가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이다는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미리 짚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